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1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리는 모습으로 장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네, 오전 10시 무렵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란과 미국에서 계속 네. 전쟁 장기화 관련 시그널들을 보여주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주랑 다르게 다시 또 대형주의 시간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좀 올랐는데 이걸 기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던 첫 번째 날에는 항상 우리가 거의 사이드카, 최소 사이드카를 맞았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것, 이번 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4% 상승. 자, 오늘 한 11시 기점으로 갑자기 코스피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음전하면서 0.6%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종가 1.14% 다 말아 올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1.27%,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또 개인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이 6천억 원대, 7천억 원대, 7,186억 원, 7,128억 원을 각각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세를 보이다가 기관은 코스피에서 그래도 886억 원으로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시장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숫자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1,500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뚫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뚫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죠. 달러 원 환율이 이제 현재는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1,500원대에 비해서는요.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 이제 안전자산 달러로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지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제 달러 대비 주요 통화 가치 하락은 얼마나 됐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가운데 우리나라 원이 있습니다. 보름 사이에 3.84% 가치가 하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는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원화 약세에 더 큰 힘을 더 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8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중동 사태 TF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현재 이제 워낙에 이제 석유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려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원전주들이 다시 또 관심을 받게 올라갔습니다. 대체로 오늘 좀 중소형 원전주들이 올라갔습니다. 대다수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대형 종목들은 쉬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다음 화면 통해서 현재 원전주들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카메코인데요. 3개월 동안 세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있는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는 SMR 기반으로 가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카메코는 대형 원전. 카메코는 일단은 이제 우라늄을 채굴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트상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는 완전 바닥에 있는데 카메코의 주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를 시사하는 것은 아마 지금 현재는 SMR, 미래보다는 현재 대형 원전 밸류체인에 더 높은 값을 더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은요. 오르비텍이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 17.92%, 서전기전 5.38, 보성파워텍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은 줄을 잃었다만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은 비교적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2026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밤이 지나고 다 새벽이 되면 GTC 2026이 개막합니다. 관전 포인트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은 우리나라 반도체와 좀 직결되는 것들이라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라루빈이 드디어 이제 스펙이 공개가 되고 양산이 언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후속 제품 2028년에 공개되는 파인만도 이날 공개가 될지 우리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HBM의 주도권 경쟁을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는 아직은 하이닉스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GTC에 참석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전틱, 네모클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로봇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는 무인 공장인 다크팩토리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 기대도 없는 상태에서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로 주가를 엄청나게 또 상승시켜줬지 않습니까? 혹시 다크팩토리가 제2의 또 아틀라스가 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8%대, 하이닉스가 7%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우선주도 3.29%, 본주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내일 현대차가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진우 소장 출연하는 날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원전, 반도체, GTC 이야기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머니쇼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우려가 크고 여전히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유가는 치솟았고 달러원 환율도 오늘은 1,5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중동 사태로 인한 수혜 업종도 있겠지만 우려가 더 큰 지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경수 수석연구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아무래도 뭐 좀 이제 하지만 좀 약간 좀 외로웠습니다. 뭐 반등에는 맞아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뭐 개인들, 기관들만 사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란과의 어떤 전쟁 측면에서의 센티먼트가 네. 개선이 된 바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저희가 주말 사이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연구를 하면서 네.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이제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네, 올라갔다. 미국의 그 에너지 섹터 원유 업체, 그러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그쵸. 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글로벌적인 다른 국가들은 좀 이익이 전쟁 측면에서 센티먼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익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이런 이제 에너지 쪽의 이익이 올라갔다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란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항전을 하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미국도 보면 이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제 보면 길게 보면 이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유 업종의 이익 추정치 상향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분명히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를 길게는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슈가 일어난 지 3월 초니까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변동성, 극심한 변동성, 상위 1% 안에 드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1개월 정도의 어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거의 80%에서 90%는 1개월 이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1990년도 IT 버블, 2000년도 뭐 금융위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이 좀 작동하지 않는 연준이 상당히 시장과의 독립성이 뚜렷한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이 막 떨어져도 이걸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개월 이후에도 회복이 안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 자본주의 컨셉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곧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연명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제 화해 무드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주, 2주 안에는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GTC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의 변동성은 중간 이상으로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시장 전체를 다 훑어주셨어요. 자, 김성훈 대표님,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해서 다행이긴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올랐으니까 다른 섹터들이 좀 죽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없었어도 다른 섹터들의 수급이 조금 붙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가 이제 5월 끝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ETF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이런 캐파도 국내 시장에서 무시 못할 자금의 여력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머니무브 더 기대가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달간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이 우리가 캐파를 좀 계산해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무려 3조 이상을 이 지지를 해주면서 1100포인트 수성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강남 이 부동산 자금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증시로 흘러들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물리적 힘이 과거에 보다 무시할 수 없는 캐파로서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늘 일단 2주 전에 코스피가 변동성을 보면은 마이너스 10%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2%, 오늘은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갈수록 오히려 저는 코스피가 올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오히려 상승 우위 쪽으로 조금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이 고객 예탁금이 130조 원이었는데 오늘은 현재 확인되는 게 다시 120조 원입니다. 다시 또 머니무브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끄는 장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GTC가 개막합니다. 젠슨왕의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2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GTC, 물론 뭐 AI로 가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덮여있는 상황에서 GTC 2026이 과연 상승 모멘텀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님,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일 GTC가 수렁에 빠진 국내 증시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유일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유일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학적인 어떤 센티먼트 측면에서의 변동성에 우리가 휘말려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제 휴장을 했을 때 가장 숏을 하기 좋은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의 내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숏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일본 증시에 대고 이제 숏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보다는 이제 규모가 그 다음으로 이제 크기는 하지만은 기축통화가 아니고요. 그쵸. 달러 인덱스의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장 높은, 가장 시총이 큰 그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해지하기 상당히 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센티먼트가 이제 휘말려 있을 때 이 펀더멘털이 좋은 것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대 어떤 시총 상위 1등 기업인 이제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는 GTC에서는 본인 자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제 본인들 자랑하기 위해서는 HBM 자랑을 해야겠죠. 그렇죠. HBM4 관련한 어떤 자랑을 계속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올해 실적, 내년 실적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GP 마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얹혀서 우리가 뭐 거의 5년, 10년을 바라보는 어떤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술력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약간 우려가스러운 부분이 GTC에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원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메모리를 공개한다라는 그런 썰이 있긴 합니다. 그런 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런 썰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거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 안 되는데, 혹시나 이거. 엔비디아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썰에 불과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GTC를 100% 우리가 기대를 하기보다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이제 미국의 칩 메이커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칩 메이커들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협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좀 되고 있을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것이 반절 이상이겠지만 그런 우려 섞인 어떤 그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센티먼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인데 여기서 GTC가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급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반쪽짜리 상승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그런 체크 포인트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판이 일단 내일 열리는데 연구위원님 거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설이긴 한데 썰입니다. 어떤 내용의 설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워낙에 지금 메모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중국으로 좀 넓혀가는 뭐 그런 얘기인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썰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원가를 낮춰야지 본인들이 실적을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TC라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그 행사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 이거를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브리핑을 하면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작년에 그 메모리를 다 쌓아두면서 사왔다는 걸 한번 자료로 봤는데 엔비디아는 그나마 지금의 이 높은 메모리 가격에 매수하고 있지는 않다. 훨씬 싼 가격에 가성비 좋게 이 재고를 좀 쌓아놨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우 대표님, 그렇다면 내일 GTC에서 아주 좋은 뉴스는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워낙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되고 로봇도 되고 뭐 에이전틱도 있고요. 의료 AI도 있고요. 요새 핫한 광통신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어디가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섹터에 영향을 주는 걸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다양해졌거든요. 현대차의 모셔널 쪽의 CEO도 이제 참석한다고 들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참석을 하면서 양산 발표를 해주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 요인이고.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시점과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관련돼서 이제 양산과 관련돼서 스타트를 언급을 조금만 해주더라도 아마도 그게 가장 큰 핵심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의 이제 아이작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이제 우리가 시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로보틱스와 관련된 오늘 뭐 레인보우를 비롯해서 조금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좀 섹터들마다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했다라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돌려놓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적인 플레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뭐 이 ITC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워낙에 좀 빠르게 이 ISC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막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반도체 쪽에서 이런 모멘텀을 찾기에는 뭐 내일 있을 GTC가 좀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 디스플레이 주요 경영진이 지금 GTC를 찾아서 이 빅테크와 협력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언급이 나오고 또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이제 도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는 뭐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이 또 피지컬 AI 쪽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아까도 저희가 이 모셔널 쪽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 또 플랫폼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의 맞아요. 진화 과정까지도 현대차의 이 다크 팩토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 노란봉투법 시행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섹터 예. 중에 하나고, 협력사가 지금 한 10,000개가 넘는데 거기 하청에 대해서도 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조율한다는 과정에서 있었을 때 지금 보면은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위 종목 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반등을 준 반면에 현대차와 또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진을 조금 만회해 줄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하나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질적 개선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내일 GTC에 참석하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입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1%대, 하이닉스가 7%대 급등을 한 건데 이 차이는 뭘로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수익률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보면 90% 이상 상승률 기록을 했고 네. 올해만 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0%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예, 고점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근데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른 것은 어찌 보면은 HBM4의 양산을 제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예.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었고 20만 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아직 발표 전이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뭐 작년 대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는 올해 조금 변화가 조금 일부 있었지만 뭐 그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원래 이제 영업이익 1분기 예상 목표치가 30주에서 좀 많이 나오는 쪽은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하게 영업이익을 지금 책정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조금 눌렸을 때 바닥권에서 좀 더 반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아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또 저희가 GTC 계속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섹터로 GTC 좀 다뤄봤고요.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또 중동 이야기들 계속하게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동과 관련된 섹터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오늘 그런 이야기, 뭐 오늘 나온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국 군함 파견 요구하는 이슈도 있었고, 이런 거 보면 관세를 무기로 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전략을 이제 안보에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본인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공식적인 요청으로 봐야 되는지는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그 이제 국가를 보면 이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국가들을 나열을 하면서 너네도 와서 이거를 좀 이제 호의를 해라,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거기서 뭐 기뢰를 좀 그거를 좀 이제 치워라, 같이 맞아요. 이제 네. 해치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같이 해라.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기뢰 자체가 좀 깔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사실은 이제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뭐 중국을 파견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중국이 파견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호플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트위터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여론을 갖다가
우리의 편이 더 많다 이런 컨셉으로 중국까지 좀 과대하게 지금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그런 이제 약간 심리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방산주들의 이 압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장기전으로 가면 소모품들이 많이 소진된다라고 하니까 유도탄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방산 쪽에서는 그런 이제 그 미사일 관련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의 주가가 올라가서 압축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에 대한 어떤 상승 그 우려감, 그런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LS도 좀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이게 길게 이제 이어지게 되면 원인미도 상승을 하고 모든 이제 뭐 원자재 채굴을 하는데도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면은 뭐 물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국가들이 지금 미사일을 많이 쏘면서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투기적인 수요가 원자재 가격에 분명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산주도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서 원자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사실은 이런 리스크 앞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다. 다만 이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섹터한테는 뭐 수혜를 받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기본적인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유틸리티, 항공 모든 이 산업재 쪽의 유가 상승은 기업 이익 측면 상당히 좀 크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분기 실적도 보면은 너무 반도체에만 쏠려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3월 달부터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좋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전에 서두에서 에너지 섹터가 원유 업체들이 너무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금리를 낮추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사모대출에 대한 어떤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뭐 기업 이익 조금 좋다고 얘기하자가 전반적인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봉합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방산주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대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이 좀 나을 수도 은행과 있다. 보험. 그들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게.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가 올라간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시장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금융 섹터가 가지고 있는 디펜시브 관련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융 쪽들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측면으로 대안으로서 적당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뭔가 방산 안에서 압축을 시켜야 될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우주항공을 같이 좀 봐야 될까 오늘은 우주항공도 사실 괜찮았어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김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산 쪽은 타이밍을 이제 잡기가 이제 살짝 늦은 감은 없잖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호재성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는 스페이스X 나스닥 이제 100 우선 편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가치가 원래 2,000조에서 2,500조 그리고 앞으로도 뭐 3,000조 이상까지 좀 빠르게 가치가 좀 재평가가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방산 이선 쪽에서 본다면 오늘 한국항공 우주가 한 5%대 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뭐 하나 시스템이 지분은 한 0.5% 정도 또 0.58%? 네, 58%죠. 네. 네, 정확하게는 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 이제 그냥 지분 인수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당장은 그렇게 얘기 나오겠지만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구축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되게 이거는 핵심 이슈가 하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우리나라의 한국판 스페이스X가 뭐 탄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보면 그룹주에서 한화가 한 세계 3위를 이제 도달을 하면서 덩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방산위성 쪽에서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과 관련돼서 섹터를 아직은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핵심 종목으로 오늘 보니까 뭐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맞아요. 센서비라든가 아니면 한일 단조라든가 일부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체 뭐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쟁 때문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쪽에서도 좀 올라갔었는데 김성원 대표님 보시면은 이게 근데 지난주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민감도가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너무 대장주였던 많이 HD 에너지 솔루션이 막 상한가를 한 2번 정도 막 맞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워낙 이제 모멘텀적인 플레이로서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워낙 신재생 대체 에너지로서 이제 대체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드라이브가 지난주에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SK 이터닉스라든가 풍력 쪽으로도 일부 수급이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변압기 쪽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많이 조금 상승폭이 컸던 쪽이 울트라 카패시터라고 하는 LS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상승폭이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원전 쪽의 에너지 쪽에서 그렇죠. 아마 장기적인 스탠스로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좀 펀더멘탈도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빠르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그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전까지 넘어왔는데 사실 조방원을 늘 같이 보잖아요. 근데 오늘 조선은 또 많이 빠져서 그러면 조방원 세계 안에서 지금 두 분이 어떤 걸 우선순위로 먼저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이 회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조방원 세 개를 놓고 보면 우선순위 어떻게 잡을까요? 조방원. 오늘 조선은 좀 많이 섹터 빠졌어요. 그것만 이제 딱 해서 순위를 매겨야 되나요? 조방원. 조방 말고 뭐 있어요? 전 코스닥 괜찮아 보이는데요. 코스닥이요? 코스닥이요? 아,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 네, 일단 뭐 조방원에서는 사실은 조선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의외다. 그러면 오늘 조선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기회였던 거네요. 저는 뭐 길게 보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방원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요. 조선 쪽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배 초반 수준일 겁니다. 제가 맞을 거예요. 20배 초반 수준이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한 40배에서 50배 되는 것 같고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땡겨오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밸류에이션하고 실적 추정치 약간 이렇게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계량적인 파트를 맡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하고 방산 원전에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만 보면 조선 쪽이 그래도 가장 좀 좋은 제일 낫죠.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산하고 이제 원전 쪽은 약간 좀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어떤 그 수주를 갖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땡겨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ETF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내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환경에서 이 ETF가 결국은 이제 개인들 수급이라고 한다면 개인들 수급의 임팩트가 더 큰 것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조금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의 수급의 핵심은 기존으로 보고 김성훈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한국 안에서의 어떤 그 자금이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포텐셜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께서는요? 저도 조방원 중에서 고르지 않고 다른 쪽에서 좀 네. 연관성은 있습니다. 전 변압기 쪽이 그래도 펀더멘탈 측면 좋고 그냥 왜 제가 변압기를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꼭
필요하죠.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도 변압기가 패키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아니더라도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측면으로 봐도 변압기는 지금 뭐 예상으로 막 3년, 4년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한 5, 6년 동안은 슈퍼 사이클이 맞아요. 뭐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빠지면 다시 좀 올라오는 맞습니다. 섹터 중에는 네. 정확하게는 딱 변압기 맞습니다. 쪽. 예. 지금 뭐 석탄을 떼든 태양광을 쓰든 전력 인프라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고물가에 억눌렸던 소비 섹터 지금 유커의 귀환 또 BTS까지 만나고 있는데요. 소비주의 사이클이 오는지 한번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주 안에서 면세점, 백화점주들 오늘 좀 강했는데 지금 중산층에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소비의 질이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화점주, 이 위원님, 백화점주도 좀 담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긴 합니다. 그래서 퀀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전략인 것 같기는 해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은 쪽에 이제 약간 이제 수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행적인 저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만년 저평가였습니다. 맞아요. 네, 실적이 계속 좀 좋지가 않고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실적을 제외한 여타 내수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실적은 너무나도 이제 가분수가 좀 큽니다. 상당히 좀 머리가 큰 거죠. 그래서 약간 이 글로벌적인 어떤 그 변동성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이미 낮고요. PBR 같은 경우도 0.5배가 조금 살짝 넘을 겁니다.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낮은 측면에 있어서 해당 그 이제 기업들이 뭔가 체질 개선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주환원을 조금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용산구에 사는데 용산에 좀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정말 많죠. 네, 그리고 명동에도 많이 좀 저 놀러 가는데 그쪽에도 중국인들이 거의 이제 백화점 안에서의 그 면세점은 거의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맞아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저평가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올해 연초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방송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막 상향 조정이 되지는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0%, 300% 성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 방송엔터는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1분기 기준에 한 600억 대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달 전쯤만 해도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제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방금 이제 연구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커들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호텔, 면세, 카지노, 백화점 엄청나게 너날 것 없이 올라갔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보셨을 때 호텔, 면세, 카지노, 백화점 이 중에서는 여기는 지금 이번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에서도 유리할 것 같다 보시는 것도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백화점 쪽은 그래도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이 물리적 충돌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에서 많이 이제 이 주가가 훼손이 된 게 사실 중동발 패키지 상품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또 보상해주는 보상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제 영향도가 좀 일부 훼손이 됐는데 지금 백화점주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작년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에서 올해 8%까지 늘어나면서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위원님, 연구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전철을 아까 타고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이 라인이 공항철도 라인이잖아요. 지금 BTS를 보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수없이 끌고 나와서 제가 그걸 비집고 들어오느라고 굉장히 좀 고생을 했는데 광화문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광화문을 가고 26만 명에 육박을 하는 또 이제 서울시청까지 몰려들고 있는데 이게 티켓 가격만 계산을 해보면 28만 원에 이제 명당 계산했을 때 이게 90회잖아요, 총. 그러면은 이게 450만 명이거든요. 총 계산했을 때 올해만. 그러면은 영업이익으로는 이제 지금 기여도가 BTS 기여도가 약
5천억. 근데 그 추산치가 더 넘어설 수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가장 큰 핵심은 당연히 네. 하이브 쪽이 이 35만 원 지금 증권사 TP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싸거든요. 저는 뭐 이 종목 중심으로 그냥 그렇죠. 보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주라든가 일부 이제 숙박 부산에 지금 7월달 숙박이 BTS 공연에 맞춰서 한 100만 원까지 지금 그 1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숙박을 지금 동이 났다고 하니까 맞아요. 뭐 그 효과만 보더라도 우리는 관련주를 좀 추려놓고 조정시마다 한번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전쟁발 피해주도 아니고 또 수혜주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본인만의 이런 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종목인 것 같아요. 독립 영역으로. 그렇죠, 독립 예. 영역이죠. 이제 보름치도 나왔을 것 같고 BTS가 이번 주에 이제 데뷔를 다시 하니까 컴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4월 초에 또 수출 입 지표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또 개선된 수치가 나오면서 소비주들을 또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포인트도 다시 한번 또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사실 화장품을 다 묶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김성훈 대표님 오늘 CJ가 올라갔어요. 지주사요. 여기가 주말 사이에 이제 중복 상장 제한 뭐 밸류업 시즌 2 이런 거 나온다라는 이야기에 수혜를 받은 건지 혹은 진짜 지금 이 소비주들로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오늘 올라간 건 CJ 올리브영의 역할이 조금 클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들도 CJ가 나오면서 23만 원까지 고점을 돌파했는데 지금 주가가 23만 원에서 거의 아마 18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훼손된 것은 어찌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대환경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CJ 올리브영의 이제 이 상장 작업을 좀 중단함에 따라서 CJ의 가치는 날로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주가 하락을 또 이 관련된 소비주의 또 네. 핵심 최선호주에 대한 또 주가의 반등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빼놓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화장품 쪽에서 당연히 올리브영에 대한 방문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럼 CJ도 하나 포함해서 또 예. 포트폴리오에 구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또 화장품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CJ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카나프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고 또 이제 IM 바이오라는 기업도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TF,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이쪽에 또 수급이 쏠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코스닥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도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액티브 ETF 2개가 나옵니다. 딱 바이오를 타겟한 것도 하나 있어서 이쪽에 대한 수급을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은 이 여의도의 그 기관 투자들의 핵심적인 화두는 그건 것 같아요.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추정하는 자금 자체가 엄청 커졌잖아요. 맞아요. 코스닥 ETF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거의 20조에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뭐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20조에다가 기관 투자자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을 다 고려를 하면 거기도 한 20조 정도. 그 40조를 추정을 하는 그 코스닥에 예를 들어 신규 상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코스닥 150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수급을 계산을 해달라라는 리퀘스트가 가장 많아요, 사실상.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라는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코스닥 150에 특례 편입이 가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상장 빨이 있죠. 주가가 막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150의 상장 편입 구간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조에서 3조를 터치를 한다. 라고 하면 이 코스닥 150에 대한 추정 자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대감까지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예. 지금 제약바이오를 뭐 편입 그 코스닥 150 같은데 편입이 되는 기업들 보자고 얘기하신다면은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개별 기업마다 기술력보다는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 수급의 영향이 올해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수급의 어떤 컨셉이 이제 ETF 컨셉이기 때문에 패시브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패시브는 코스닥 150을 추정하는 자금이 매수를 할 때는 해당 기업들의 뭐
이제 버터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만큼 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미리 땡겨서 만약에 기관 투자들이 그걸 매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수업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전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안에서의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배에서 30배 사이거든요.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측면.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탑다운 측면에서 변동성이 낮아져야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좀 센티먼트가 개선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중소형주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뭐 저평가 이런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오늘 사실 G2G 바이오가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엄청난 호재가 터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세론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단기세론이라고 보는 단기세론. 측면이 네. 강하고 그리고 G2G가 그래도 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그래도 한 5배 정도는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밸류 부담은 일부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세미나 많이 하던데요,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것을 이제 입증을 시켜줬고, 그리고 G2G 바이오만의 이런 매력도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부터 이제 G2G가 사실은 어찌 보면 펩트론의 이제 연구원이 나와서 이제 만든 건데 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술력의 이제 재평가가 나오는데 네. 이건 미립구라고 하는, 그리고 이노램프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지금 이 빅파마 업체들이 많은 노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두 가지 더 터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은 그렇게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켜볼 만한데 펩트론의 시가총액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 미치는 측면도 그럼요. 있으니까 가치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기세론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한 증시 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1.14% 상승한 5,549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1,138선에 장 마쳤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엔비디아 GTC를 앞두고 오름세인데요.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의 주가가 간밤 오른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78% 오름세입니다. 18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6.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오늘 1.93%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판매 중단과 또 리콜 조치를 함께 취한 영향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리콜이 이루어진다면 현대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강세입니다. 현재 상한가고요. 미래에셋생명이 투자한 호주 시드니의 포시즌스 호텔이 1조 5천억 원 이상의 개발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자 상승률이 높습니다.
DN 오토모티브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차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DN 오토모티브도 자사주 비중이 11%가 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선 대기업의 중복 상장 고강도 규제안이 나올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DN 솔루션즈 IPO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 금융위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위권에서 ISC도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7.85% 오름세입니다. 2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CPO 스위치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데요. 이 브로드컴 CPO의 테스트용 소켓을 공급하는 ISC가 상승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사마 알루미늄이 강세입니다. 중동 알루미늄 생산량 감축 소식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총 시즌과 엮여있는 종목들도 애프터마켓에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DB증권에선 코스피 200 종목 중 12월 결산 법인이고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인 종목들에 주목하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 교집합에 있는 종목들인 대웅과 영원무역홀딩스 그리고 HD 현대 주가가 NXT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ST팜도 정규장 마치고 공시가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제약사와 올리고 핵산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매출의 30%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G2G 바이오 하락세가 짙습니다. 17% 빠지면서 9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피스홀딩스와 비만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G2G 바이오에게 선급금과 마일스톤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투심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계약이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가능성이 줄어든 점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다만 G2G 바이오는 오늘 오후 2시쯤에 입장을 내면서 세마글루타이드 외 물질과 또 세마글루타이드가 병용된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셀바스 AI가 강세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부족과 또 국가 프로젝트 진행이 맞물리면서 의료 AI 산업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로봇 산업이 이전에는 수술 장비에 그쳤다면 이제는 예측을 핵심으로 한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현재 셀바스 AI는 15% 넘게 오름세 타면서 12,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악재의 연속입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하고 국제유가는 내려올 생각이 없고 여기에 경제지표까지 전망치를 밑돌면서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거점인 하르그 선물 공습하면서 이란 전쟁 관련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편 AI 산업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 GTC 2026이 개막했고요. 여기에 테슬라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 테라펩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독립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정말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는데요. 중동 관련 헤드라인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먼저 토요일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공습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공습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거론하면서 군함 파견도 요구했고요. 일요일에는 이란 외무부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이 요청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손가락 6개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사망설까지 돌았고요. 오늘 새벽에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비축유 1억 배럴 방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 이 하르그 섬을 공습해 90개가 넘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시설을 파괴했지만 원유 시설은 일부러 남겨뒀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번 작전 이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총 5개 국가를 지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고요. 또 인터뷰에서는 필요하다면 for fun, 재미삼아 이란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을 제외한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과의 충돌은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원유 수송 전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반면 미국 산호세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 주 AI 업계의 최대 이벤트죠. 바로 GPU Technology Conference, 엔비디아의 GTC 2026 때문인데요.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략이 대거 공개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과 또 후속 아키텍처 파인만 관련 발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 기업형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 등 새로운 AI 소프트웨어 전략도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6G, 피지컬 AI 등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GTC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 주도권 경쟁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깐부 회동의 일원이었죠.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 메모리 공급 전략을 중심으로 이 AI 반도체 협력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데요. HBM4 기술 관련 세션을 통해서 이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좋은 판매량을 기록한 현대차, AI와 자율주행 기술 관련 미래 모빌리티 전략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도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자체 반도체 생산 시설인 이 테라페 프로젝트가 일주일 안에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갈 이 AI 반도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머스크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두 통합한 미국 내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라펩은 규모 면에서도 기존 반도체 공장을 뛰어넘는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이 TSMC의 대형 공장인 기가팹보다 더 큰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월 웨이퍼 10만 장 이상 생산 규모도 거론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제조는 극도로 복잡한 산업인 만큼 TSMC 수준의 기술력에 도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엔비디아 GTC 젠슨 황 CEO 기조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주택 지표와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리사수 AMD CEO의 방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일본, 영국,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미국의 이란 하르그섬 폭격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One of the key areas that I'm worried about is the U.S. consumer. And the rule of thumb has been that if you get oil at $120, $130 a barrel for any kind of sustained period of time, that is very likely to trigger a recession. And I think that would largely be driven by the costs, the increased costs that consumers face. And we're already in a K-shaped economy where the lower leg of the K is under very significant pressure. We've heard about affordability
the issues for many, many months before this. And this is only exacerbating a lot of the problems that we've already had. We're already in a semiconductor shortage. That only gets worse because of this. 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 속에 계층 간 산업 간 격차 확대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준비된 화면 네. 쭉 보셨는데 저는 밑에 자막을 봤어야 됐거든요. 예. 소장님은 그냥 리스닝으로 다 들으셨죠? 아유, 우리 세대 그거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이 봐야 알아듣지. 네. 평소에 영어 그- 잘하시잖아요. 그냥 들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affordability. 어포더빌리티. 예. 이제 저게 또 아마 네. 이번 수요일 밤에 수요일 밤? 저기 FOMC? FMC에서 아, 예. 아마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나 무슨 뭐 중에서도 아니면 성명서 중에서도 제법 언급될 것 같은데 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거 먹고 살겠나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이거? 맞죠. 예, 정작 진짜. 아까 저기서 이제 120불에서 130불 네. 이제 레벨을 그 정도 언급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유가, 환율, 시장이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이죠. 지금 진짜 뭐 유가도 $100 넘었죠. 환율은 네. 오늘 1,500원 선을 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우려 가시지 않았거든요. 가시지 않았고. 뭐 하나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게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 지금 정리가 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뭐부터 볼까요? 지금 이제 전쟁은 우리 서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동 그 이란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하도 들어서 알지만 저는 거기 무슨 하르근가 카르근가 하는 그 섬에서 이란 석유가 그 조그마한 섬에서 반출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런 식이니까 거기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미국 내 언론들도 굉장히 반 트럼프가 많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도 그렇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전황을 갖다가 왜 제대로 안 알려주느냐. 지금 이기고 있다. 네. 뭐 그런 식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뭐 어쨌거나 벌써 저거 무기 벌써 다 소진된 거 아니냐. 내지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그걸 나옵니다. 우리는 또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또 뺏겨 쓰고 하는데 함대 파견해라. 이제 5개국에서 7개국으로 나머지 2개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두고 보겠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뒤끝을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 관세도 지금 슈퍼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개시했죠. 그러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죠 우리 언론들. 그래라도 해야 좀 덜 뜯기죠. 예. 그리고 오늘도 보면서 시장 계속 방송 준비하면서 시세 흐르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 힘드시겠어요. 오늘 장에 한번 출렁였거든요. 네, 출렁이었고 사실 뭐 하이닉스 아니었으면은 삼성전자하고 아니었다면은 지금 체감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예. 근데 우선 유가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관전 포인트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매크로트렌드.net에서 이런 긴 차트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73년, 74년 4차 중동 전쟁 때 1차 오일 쇼크. 이때 한 3달러 하던 다음에 한 13달러 갔으니까 한 4배 이상 뛰어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79년에서 80년 그 무렵에 또 이제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한번 푹 뛰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가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다음 요거 보시면은 그 이후에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부분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꺾이고 꺾일 때도 가파르게 깎였고 그다음에 또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가파르게 올랐다 꺾였고 지금 또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번에도 급등 이후에 급락이 뒤따라 나올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 개인들 다소 좀 무모해 보이죠. 저 중에는 좀 상당히 지금 비투도 적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각오를 해보시죠. 지금 여기서 제가 선을 끈 거는
MACD 월간 차트에서 또 브렌트 월간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그렇게 전환할 때를 갖다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그 시점이 보면은 시세가 팍 강하게 날 때입니다. 이번에 지금 마지막 케이스죠. 마지막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은 얼추 여기까지도 각오해야 되나 싶은 겁니다. 이거 최근 고점끼리 연결했던 선 이게 이제 찍고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그러고 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금리가 제법 오르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당국에서 시장안정기금 작동시키면서 회사채까지 직매입해주고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하면서 지금 이제 안정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제1감은 이렇거든요. 제1감은 이게 지금 미국채 10년물 월간인데 네. 제1감이 이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1970년대 그 물가 상승 플러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꾸 뭐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입에 올립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은 그거겠죠. 인플레이션 우려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이 기술적인 어떤 이격을 줄이려고 하는 그 힘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연준이 지금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CME 패드워치에 보면은 내년 6월이나 가야 금리 내릴까 이 정도의 이제 베팅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가와 뭐 금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뭐 환율은 오늘도 언급 안 할랍니다. 뭐 저도 모르겠고. 환율이요? 예. 뭐 지금쯤이면 1,400원 내외에 가 있어야 되는 환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기면 1,499원도 1,400원대니까 네. 뭐 환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야기 네. 좀 유가 쪽, 예. 주가청 리스크 쪽 이야기 네. 하다가 시간이 좀 그러시죠. 남으면 네. 뭐 환율 이야기도 네, 좀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FOMC 10년물 국채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뭐 코스피도 사실 뭘로 좀 출렁였다고 보세요? 환율도 있었을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뭡니까 WBC 그 WBC 요? 예. 갑자기 저 야구요? 야구 네. 예, 미국하고 도미니카전을 봤는데 우리가 도미니카한테 10대 0으로 홀드 게임을 당했습니다. 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 뭐 열심히 해서 호주전에서 국민들한테 짜릿한 어떤 감동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우리를 갖다 10대 0으로 발랐던 그 도미니카가 미국하고 하면서 1점밖에 못 냈어요. 한번 보시면은 투수들의 공도 그렇고 그 선수들의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 선수들을 폄하한다기보다도 그게 펀더멘털이에요. 2대 1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됩니다. 눈이 정화가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 KBO 야구 못 봅니다. 그래 되는데 호주전 같은 경우를 만들어줬잖아요. 기분 좋았죠. 한 번씩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펀더멘털이거든요. 지금부터는 펀더멘털인데 그러니까 기초 체력. 기초 체력. 네,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이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우리 사실 이거부터 보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1980년부터 시작해서 파란색이 S&P 500, 빨간색이 우리 코스피인데 위에 숫자 보세요. 거의 뭐 해외 S&P 500이 5,700% 올랐다면 우리는 최근에 5,082인데 지난주 말로 이거 여기 꼭대기 갔을 때는 거의 우리도 5,700%였어요. 퍼센트였어요. 그런 시기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그 모든 서름을 한 번에 떨쳤으면은 여기까지는 호주전이었어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도미니카전. 진짜 제대로 던질 수 있고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붙었는데 저도 사실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주목되는데 네. 이번에 지금 이 계속 지금 얼마째예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이제 거의 두 달 개인은 가까이 계속 돼가죠. 사고 네. 있는데 이 승부에서 우리 개인이 이긴데 개인이 생각하는 대로 올라가 준다면은 이거는 우리 한국 증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4,800포인트까지 각오해야 되나라면서 마지막에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하다가 아유 막 섬찟한 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 이거부터 왜 그때 지난주에 4,800포인트라고 했나 하면은 여기서 말이죠. 오른쪽 이거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이쪽 말입니다. 최근 랠리. 이 최근 랠리, 즉 4,000포인트 근방에서의 조정 이후에 랠리가 펼쳐지고 나서 대차게 꺾였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 B, C 정도가 요 안에서 최근 마지막 파동 4,200 위에서도 A, B, C가 있다면은 그 B가 이번 급락에서 지지난주 화수 동안에 이틀에 걸친 급락에 대한 조정의 맥시는 5,850이라고 짚어지는데 그 길을 가기 전에 자꾸 이제 조금 여기서 혼조세죠. 혼조세인데 그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고로 한번 각오해야 되는 게 4,8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작년에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맞고 찍었던 저점. 예. 그 이후 우리가 랠리가 강하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한번 피보나치를 펼쳐보는 겁니다. 이걸 보시죠. 왼쪽의 피보나치를 보시죠. 그러면 이 2284포인트 어라운드에서부터 이번에 6347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랠리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쟁도 불안하고 유가도 불안하고 금리도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하고 거기다가 뭐 슈퍼 301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안해서 그래서 조정이 한번 제대로 간다면은 이 전체 랠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은 5,390인데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 5,059까지 갔었던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이 전체 작년 4월 저점부터 해서 38.2%라고 찍었더니만 이게 또 요 뒤 숫자까지 갔네요. 자로 잰 듯이. 이게 또 엘리트 파동 이론이 제대로 한번 파동을 형성하다 보면은 저렇게 피보나치가 딱딱딱 자로 잰 듯이 맞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가운데에 여기서 아직까지 이 B파에서 우리 개인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네. 외국인들은 아니야 이건 조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좀 그거 해요. 오늘도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은 그겁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월간이에요 전부. 엔비디아 월간이고 이쪽도 마이크로소프트 월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월간인데 예. 이걸 갖고 오는 거는 지금 우리 지수가 버티는 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득보이란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엔비디아는 이 200불에 안착을 못하고 180불, 190불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네. 이제 이거 GTC 2026 이거 기다리고 있고 얘는 지금 수요일 날 우리 목요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젠슨왕 황 사장만 이름 알지 말고 여기 뭡니까? 마이크론 CEO도 이름 한번 좀 이제 알아줍시다. 산제이 메로트라라고 인도계 분이네요. 샌디스크 설립자랍니다. 오. 인도에서 나고 인도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건너와서 이제 기화했고 UC 버클리에서 뭐 전기공학도 했다는데 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면 좀 거시기한데 아직도 우리 원빈 씨가 그러는 거야.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 원빈이었어요? 네, 원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총에다가 야 이거 방탄유리야 하는 데다 계속 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죠? 아니 저게. 얘들만 한 발 남은 거지. 우리 빼고요? 아니 이 반도체 이런 분야. 아. 지금 솔직히 뭐 집중은- 바이오 해서 뭐 알테오전 노래들을 불러서서 알테오전 최근에 끝무렵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30-40포인트. 네. 30-40% 마이너스. 무슨 로봇 최근에 2월 말에 3월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기도 물려 있고. 네. 지금 개인분들 중에 마음 편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무슨 이걸 갖다가 삼성전자를 갖다 7만 원, 8만 원부터 지금 이걸 갖다 풀로 먹은 분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실전에서 해보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끝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니까 지금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건데 조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인간 나오는 월요일 오후는 진짜 안 보는 게 맞아, 머니쇼 플러스. 그러실 거예요. 증권사에 제가 몸을 담고 있거나 고객 돈 받아서 자산 운용해서 뭐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빠진다고 하겠습니까? 갑니다. 콜을 하죠.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뭐 조금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막 불쾌하게 불안하게 만들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저 예. 포함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수영을 잘해요. 수영을 잘하는데 서해에서 물때가 안 맞아. 밀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바다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환경이 다 받쳐줘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전쟁 터졌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유가도 꺾여야 꺾이는 거지. 환율은 이거 당국에서 안 막으면 벌써 1,500원 넘어갔죠.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 당국에서 이렇게 뭘 해주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매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건 추경밖에 없다. 좀 암담한 맞아요. 현실이잖아요. 음.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수급으로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한번 바깥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까 WBC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전 정말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미국하고 싸우려면 뭐 기초 체력부터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현재 뭐 코스피도 거기에 빗대서 체력이 좀 더 받침이 되는 상태라면은 이런 수급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